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교욱입니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1부에서는 어떤 소식 알아볼 거냐면요.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더욱 힘들어지게 고민만 늘어나는데, 취업하기 전이나 취업 후에도 계속되는 고민들, 혼자 머리 싸매고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한 고민 해소소 잡다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고민으로 꽉 막혀 있는 취준생들의 가슴을 뻥 뚫어줄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찰 줄만 알았던 취업 전선. 하지만 시장의 현실은 녹록하지만은 않은데요. 취업시장의 약자라는 이유로 눈물 흘리는 취준생이 없도록 취준생들의 인권을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인권 살롱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인권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 주실지 끝까지 채널 고정 잊지 마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요. 취업 준비로 바쁜 구직자들이 정말 꼭 필요하고 꼭 알아야 할 각종 취업 뉴스들만을 쏙쏙 뽑아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직방 뉴스 3부 코너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예, 오프닝에서 예고드린 대로 오늘 1부 순서는 취준생들 꽉 막힌 속을 풀어주는 고민 해소소 잡다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이 함께 하실 예정인데요. 먼저 CJ 오쇼핑 인사 담당자 출신이신 우리 잡다방의 취업 요정 차재원 코치님, 그리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오실 것 같은 홍 반장님, 홍성훈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고군분투하는 모습 보면서 네. 뭔가 짠한 느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먼저 일단은 두 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예, 뭐 똑같습니다. 구직자분들 만나 뵙고 다양한 특강들 속에서 뭐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CJ 편을 잡다방 네. 버전으로도 진행했던 것이 네. 오프라인 특강을 나가니까 반응들이 좋았더라고요. 아무쪼록 오늘 잡다방도 잘 부탁드리고요. 또 옆에 이렇게 새롭게 합류하신 우리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계시니까 제가 다 든든하고 더 뿌듯합니다. 몇 번 방송 나오신 걸 제가 또 화면으로 봤는데 예. 삼행시를 어.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다른 건 몰라도 그거 너무 강렬하게 기억이 남았거든요. 예. 진짜 대단하신 능력이신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듀엣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 뭐 브로맨스 제가 예상하십니까? 혼자 할 때보다 예. 낫고요.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봐야죠.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 반장님은 오늘 순서는 오늘 처음이신데 네. 잡다방에 출연하신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제가 이렇게 뭐 방송으로만 이렇게 뭐 전문적이고 열정적인 강사분들을 뵈면서 나는 언제쯤 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어느새 제가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책임감도 크고 저도 좀 각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셔서 정말 많은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9월의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하반기 공채가 거의 뭐 시작됐고 한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기에 구직자분들한테 조언해주고 싶으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차 코치님. 네, 일단은 되게 발표가 이제 이번 주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구직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맥이 빠지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서류 그렇죠. 탈락을 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왜냐면은 뽑는 인원의 규모는 한정돼 있고 지원자들은 정말 전국 각지의 다양한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좀 아쉬움들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10월 달에도 채용 공고는 계속 열리고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지원하실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고요. 서류가 통과된다 해도 적성 검사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노력들 할 수 있게 주말 위주로, 이제 뭐 주말도 아닙니다. 주중에도 본인께서 시간을 재셔서 적성 검사 문제
혹은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이라면 필기 시험 대비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셔야 될 때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억해야 될 건 나만 서류 탈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그렇죠. 분들이 이제 많이 탈락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혼자만의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 쌤은 하실 말씀이요? 네. 지금은 좀 피크가 어느 정도 지나갔는데 이제 채용 공고가 정신없이 뜨고 서류 발표 나고 필기 날짜 확정되고 그러면은 이런 공고들이랑 스케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런 공고나 스트레스를 계속 보면서 공고나 일정을 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어디까지 목표한 것 그때까지는 다 하겠다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월요일까지 뭐 서류를 내야 된다면 월요일까지는 그곳에만 집중하시고 수요일에는 그 이후를 뭐 대비하시고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준비는 어떻게 좀 준비를 좀 차근차근 하면 되겠죠? 필기도? 필기는 사실 뭐 비시즌 때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역량을 갖춰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 감을 잃지 않도록 이제 본격적인 뭐 시간 재시면서 봉투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거 푸시면서 준비 감각을 안 하신 분들은 끌어올리시고 어떻게 해요? 준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은 기간에 이제 문제집을 구매하셔서 얼른 풀어보시는 것이 그래도 공부를 안 하시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낳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취준생들에게 좀 청량 소화제가 될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어떻게 이 시간에 사연을 신청하시는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잡다방 코너는요. 한국작업방송, 직업방송 투데이 잡스하고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과 사소한 궁금증까지도 아낌없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는 못하는 고민이 있다. 친구나 어머니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방송 말미에 소정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잡다방에서 만나게 될 첫 번째 사연, 대망의 첫 번째 사연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 주셨는지 홍 쌤이 좀 짚어주시죠. 네. 명확한 목표를 갖고 여기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좀 위주로 사연을 골라봤는데요. 네. 그 의지와 열정이 보여서 먼저 도와드리고 싶었고 하지만 그 목표가 너무 확고해서 혹시나 놓치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드리고 싶어서 골라보게 되었습니다. 경주마가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옆엔 잘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오늘 짚어주실 예정인데 자, 그럼 그렇게 선정된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디는 황현 씨입니다. 24살 여성분이고요. 스펙을 봤더니 사립대 분교 신문방송학과 3.09점의 학점 가지고 계십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865점, 토스 레벨 6 가지고 계시고 자격증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 4+ 등급, 그리고 대외 활동으로는 사립대 학보사 활동 2년 동안 하셨네요. 그리고 KB국민은행 여자농구단 KB스타즈 홍보 대사로 활동하셨고 코아 워크 페스티벌 영상팀, 지방 SNS 블로그 작가단, 지방 홍보자문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이 지금 마지막 이력은 지금 진행 중인 이력인 것 같습니다. 계획으로는 언론사 또는 언론 홍보 중 직무 선택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자격증 조언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고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나 직무는 언론사 또는 중견기업 언론 홍보 직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꼭 취업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셨어요. 24살 여성 구직자 황현분의 사연 만나봤는데 스펙이나 이런 거 좀 보셨을 때 직무 선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코치님. 예, 기자가 되십시오. 기자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잘라 말씀드리는 게 네.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설프게 중견업체의 홍보 담당 업무를 하시는 것보단 언론사의 문을 두드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그냥 깔끔하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의 이유는 뭐 지금 그리고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중견업체에서 홍보 담당 업무는 단순히 홍보 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를테면 언론지상의 신문 스크랩부터 이를테면 가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신문이든 뭐 뉴스 신문지, 일간지를 이렇게 보시면 가끔 기업체에서 행사 같은 걸 주로 합니다. 예. 이제 행사를 할 때 보면 뭐 종이 비행기를 날려 꿈을 던져 보아요. 이러면서 막 임직원들 이렇게 막 던지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예. 그걸 누가 찍을까요? 기자분도 찍겠지만 사 내에 있는 행사의 경우면 그렇습니다. 홍보 담당자가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진 촬영도 잘 하셔야 돼요. 되게 챙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본인이 그동안 배워오셨던 여러 이력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뭐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과연 본인께서 다 커버하실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즉 현재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신 상태에서의 지원인지 요거 한번 좀 확인해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뭐 거두절미하고 학점 부분이 좀 낮은 부분들, 그리고 과연
본인께서 홍보 담당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전공 혹은 본인의 학교 출신 선배 기자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여부도 본인이 서류 전형 아니 면접 전형 가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을 것이고 합격에 꽤나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직접적인 말씀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홍보 직무 TO는 한 명입니다. 한 명. 이 한 명을 뚫을 수 있을 만큼 탄탄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비로소 본인이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에서 홍보 담당 업무를 하겠죠. 예. 따라서 확률적인 것만 놓고 보더라도 역설적으로 언론사로의 지원이 차라리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쌤은요? 네, 뭐 직무 선택을 보자면은 뭐 전공이라든지 대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당연히 언론사 취업을 1순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취업한 선배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조언도 받으면서 진로를 신중히 결정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언론사 인턴 등을 통해서 내가 이걸 정말 업으로 삼아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안 힘든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뭐 예. 기자 역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로를 많이 받는 직업이고 이게 힘이 있는 언론사를 제외하고 중견사의 언론사 등에서는 신입 기자로 들어오셔서 퇴사를 하시는 비율이 꽤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따라서 기회가 된다면은 차 코치님의 말씀처럼 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턴 기자를 반드시 경험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기자분들은 나중에 경력이나 전문성을 살려서 일반 기업체로 이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걱정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언 어떻게 주시겠어요? 뭐 만약에 자격증이 뭐 명확하게 있어가지고 이 예. 자격을 따시라라고 적극 추천을 드리면요 좋겠다면 사실 그런 게 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죄송한 예. 말씀이지만 또 이게 언론사라는 게 꼭 신문지상의 언론 혹은 인터넷 뉴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방송 언론사도 언론사의 한 범주에 해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양한 활동의 경험들을 잘 정리하시고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뭐 이력사항에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 때 적극적으로 알리시는 편이 그나마 낫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진짜 뭐 자격증이 있는데 소개를 안 한다?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지금 본인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자격증이 더해지는 게 과연 최선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학점이 3점대 초반이십니다. 그럼 일단 면접 때 무조건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비단 우리 황현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본인의 서류 전형상에서의 이력 사항들을 보고 아 내가 이 정도의 이력이면 면접 때 어떤 질문을 좀 받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텐데 만약에 학점이 이렇게 낮아버리면 다른 걸로 메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장 낮은 단계의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버리시면 이거는 취업 준비하려고 딴 거다라는 식의 프레임이 씌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정말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뭐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끔 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자꾸 팝업이 나를 따라가죠. 커서를 내려도. 그죠. 이 자격을 따면 뭐 합격 보장이라며 막 이렇게 물음표 돼 있고 그럼 어머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막 100%? 클릭 그렇죠 100% 거의 100% 막 이러면서 그걸 클릭하면 마치 내가 뭔가 대단한 경험을 할 것 같고 이러한 특색 있는 이력과 자격이 내 취업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황현님의 케이스라면 어렵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이러실 시간에 블로그 기자단 하나를 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러실 시간에 그냥 지원을 한번 더 하고 면접 전형을 더 맞아 보시면서 아 나에게 내가 면접 가면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예. 나의 이런 거를 검증하려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홍보 직무로 지원을 한다면 이 또한 자격증이 더 필요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원하시려는 업종과 분야 즉 지원하시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분야나 업종에 해당되는 대외 활동을 하는 게 낫고 그와 관련된 현직자를 만나서 이쪽 부문의 이슈라든가 내용들을 확인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고요. 특히 뭐 물류라든가 제조 쪽으로 혹시 가시게 된다면 관련된 뭐 여러 협회나 단체들의 사단법인들의 포럼들이 열립니다. 그런 데 다녀오시고 나온 내용과 이슈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쌤은요? 네, 저도 차코치님과 전적으로 이제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것이 혹시 본인이 스펙적으로 부족해서 그것을 고스펙으로 만들기 위해서 따시는 거라면은 저는 만류하고 싶습니다. 뭐 이전에 언론사가 몇 개 없고 그리고 미디어도 신문과 TV 등의 영향력이 강했던 시절에는 이런 기자분들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고스펙이 필요하고 뭐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되고 이랬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완화된 상태고요. 언론사들이 많이 생겼고 이제 신문과 TV 외에도 인터넷 등의 새로운 미디어 매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자격증보다는 그 채용 전형에 맞는 그런 철저한 대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시사나 경제, 경영 등의 상식과 그리고 논술 등이 나오니 이러한 부분을 대비하셔야 되고 면접도 기자로서 나의 뭐
전문성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나만의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더 본인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취업에 가까워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일단은 기자나 이제 홍보팀 말고 플랜 B를 좀 알아볼게요. 어떤 직무나 회사 있을까요? 사실 뭐 회사를 추천드리기가 뭐한 게 이 직무 자체가 어느 업종을 가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 명, 뭐 두 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예. 회사나 업종을 추천드리는 건 뭐 무의미할 것 같고요. 뭐 굳이 꼽자면 뭐 사회공헌팀, 이를테면 내부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현충일입니다, 묘비를 닦읍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촬영하는 거, 뭐 그런 네. 업무 하는 것들. 아니면은 특정 대기업의 계열, 뭐 직계는 비상장 계열이지만 뭐 문화재단으로의 입사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의 일인데 신입 공채를 뽑는 일이 극히 드물고 상시로만 채용을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군다나 이제 황 의원님이 여성이라서 그렇지 남성분의 경우라고 한다면 뭐 대외 협력, 소위 이제 대관 업무라고 할까요? 예. 속해 있는 그 업종의 정부 부처나 대학 기관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뭐 협력, 산학 협력하는 일들, 네, 뭐 네. 그런 부서로의 취업도 가능하지만 그 또한 TO는 한 명.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되게 좀 당황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어디를 지원하라는 얘기냐? 너무 이렇게 단호박 아니시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력을 쌓고 뭐 직무를 뭐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회사를 이직하시는 방법도 본인의 커리어의 한 트랙의 방법일 테니까 그런 쪽으로의 기업체 추천 뭐 좀 드리고 싶네요. 네, 홍쌤 덧붙이실 말씀. 네, 차 코치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리고 기자분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기자로 시작하신 분들이 아니라 일반 기업체나 혹은 직장인이 아닌 전문직이나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하시다가 기자가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많죠. 그렇기 예. 때문에 뭐 나는 언론사나 뭐 홍보 직무만 고집하겠다. 이런 전략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업과 스텝 부서 외에 또 지원 가능한 곳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은행 등 금융권인 것 같습니다. 언론 필기를 준비하시다 보면은 뭐 시사, 경제, 경영 이런 상식 등도 공부를 하실 거고 그리고 거기에 금융이나 NCS를 공부하면 은행 쪽으로도 지원의 폭을 확장 가능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를 지원하신다면은 한국경제 테스트를 공부하셔야 되고요. 매일경제를 지원하신다면은 매경 테스트 매경 필기를 테스트, 공부하셔야 네. 되는데 그것들을 공부하신다면은 이제 경제와 금융 상식 등을 갖추실 수가 있게 되고 NCS를 추가적으로 더 준비를 한다면은 은행권의 필기까지는 뚫을 수 있으니 내가 면접을 이제 대비를 한다면은 은행권 쪽으로도 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에 대한 말씀까지 주셨는데 끝으로 좀 차코치님이 황 의원님께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기자를 하십시오. 기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둘 다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굳이 홍보 직무로 지원을 하시려고 한다면 저희의 조언들 다시 한번 읽고 영상 다시 돌려보시면서 아 이런 걸 대비해야겠고 거기에 맞게 준비해야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해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는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뭐 다양한 업무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부서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신입사원 때부터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하는 일의 특징을 알아둬야 언론사에서의 요청이 올 때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리스크 테이킹 업무를 좀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유통이나 소비재 기업부터 제조업, 뭐 다양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회사 내부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언론사의 질문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겠고 이와 관련된 여러 업무들이 있겠죠. 그리고 냉정하게 요새는 좀 그런 일이 많이 적지만 아직도 뭐 낯수를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뭐 언론사에서 요청하시는 자료를 빠르게 좀 드려야 되다 보니 또 내부 구성원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자료를 또 현업에서 요청을 좀 드리는데 뭐 도표나 테이블 자료들, 뭐 재무회계 쪽으로 뭐 공시 자료 같은 걸 요청을 할 때도 뭐 내부의 내용들을 좀 들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알력 다툼이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안팎으로 참 고생이 많은 그런 직무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홍쌤 덧붙이실 말씀이요? 네, 뭐 아직 나이가 어리셔가지고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하는 바가 확고하다면 전력으로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여유가 될 때 틈틈이 다른 직무나 산업으로도 지원하시기를 전 추천드립니다. 이것이 본인이 정말 원하는 기자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산업과 직무를 이제 지원하시면서 공부해 보시고 그러면은 보다 넓은 시야를 갖추실 수 있으실 거고요. 면접도 여러 번 보신다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기자 면접을 가게 되었을 때도 더 잘 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황 의원님 소중한 고민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반기 구직 시장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고민 이어서 바로 만나볼 텐데요. 아이디가 살쪄요님, 25살 여성분입니다. 중경외시 관광 계열을 졸업하셨고 3.61학점, 토익이 920, 오픽이 AL입니다. 높은 등급 가지고 계시고요. HSK도 6급 가지고 계시고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커말 1급, 공모전 1회 나가셨고요. 해외 전공 연수를
한 달만 다녀오셨습니다. 대외 활동 1회 있는데 뭔지는 기술 안 해주셨고요. 인턴 경험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입사를 희망하고 있는 회사나 직무를 살펴봤더니 항공사 일반직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저가 항공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어 말하기 시험을 현재 준비 중입니다. 인턴 경험이 없는 점이 걸리는데 꼭 필요할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쌤부터 이번에 좀 조언해 주실까요? 네, 뭐 항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분처럼 뭐 영어도 잘해야 되고 제2 외국어까지 뛰어난 수준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학적인 역량은 다양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것은 일단 맞는데요. 예. 근데 그것이 이분처럼 제2 외국어까지 필수로 갖춰야 하느냐 이런 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실제 저희 회원 중에 대한항공을 최종 합격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영어 성적은 지금 문의를 주신 분과 비슷한 성적이었었고요. 그리고 제2 외국어는 갖추시지 않았었습니다. 합격한 분이 항공사를 심지어 뭐 주력으로 준비하셨던 분도 아니고 이분은 공기업을 준비하셨던 분인데 예. 그 뭐 영어 외에 갖춘 자격증으로는 뭐 컴할, 인턴 경험 2회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평이했네요. 네, 즉 일반적으로 취업 준비하면서 갖추는 외국어와 컴퓨터 외 인턴 외에 추가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뭐 토론이라든지 PT라든지 이런 거에서 항공학과 관련된 그런 인사이트를 묻는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지원한 기업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사연을 써준 분이 중국어 말하기 시험을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학 시험이 정말 내가 원어민급이다. 이게 아닌 이상 원하는 점수를 따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자소서를 써야 할 때지 말하기 시험을 준비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심지어 그것을 딴다고 하셔도 서류에 기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시간 걸리니까 또 네. 나오는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인턴 경험이나 딸 계획인 중국어 말하기는 내년 상반기를 대비하는 상황이 오면 11월 그때부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 코치님 어떤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저도 준비한 게 있는데 말씀 거의 다 하셔가지고 제가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방송 천재실 줄은 그러니까요. 몰랐습니다. 저도 막 홍반장님 화면으로 역시. 그러니까요. 뭐 삼행시만 빠졌지 지금 거의 완벽하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서운한 분위기에서.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말씀 주신 게 다 맞으니까요. 여기에다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인턴 경력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인턴 자리도 사실 뭐 그렇게 많은 TO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GHA라고 하죠. 그라운드 핸들링 에이전시 이런 곳으로의 어떤 좀 우회 전략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소위 말씀드리면 파견직 아웃소싱 일인데요. 예. 아무래도 그 공항 내근을 하게 되는 일들에 있어서 공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장에서의 업무들을 좀 겪어보시는 것도 일정 부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뭐 KM이라든지 에어코리아 이런 여러 에이전시들에서의 근무를 적게는 한 6개월 정도, 길게는 1년 넘게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이력까지 갖춰주시면 좀 더 낫겠다는 건데 뭐 이게 꼭 필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력을 놓고 봤을 때 과연 항공사 일반직으로의 지원에 있어서 얼마만큼 지원 동기의 논리가 탄탄한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사연을 읽고 지원을 이렇게 하세요 조언을 드려도 본인이 서류 전형이나 면접 때 이제 논리가 없으면 좀 부족하잖아요. 뭐 이를테면 제가 꿈꿔왔던 TWA 희망합니다. 뭐 이렇게 그냥 자소서를 쓰면 이 되게 부담되거든요. 근거가 없죠. 예, 그렇죠. 이게 뭐 팬클럽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 좀 이게 아유 우리 친구 마음은 고마운데 하면서 이렇게 좀 뽑기가 좀 주저야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근무 이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지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번에도 홍쌤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희망회사, 항공사 일반직 이렇게 한정되는 거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예. 본인의 관광 전공이라든지 어학을 살릴 수 있는 또 적합한 다른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어딘가요? 호텔 업종이라고 볼 수 호텔이요? 있겠는데요. 네, 신라 호텔이라든지 롯데 호텔 등 이런 호텔 업종에서 이렇게 어학에 강세를 가지신 분들이 지원하시기에 적합한데요. 실제로 이번 삼성그룹의 호텔 신라 지원 자격을 보면은 네. 디자인 직군과 앱 기획, 개발 직군을 제외하면은 모든 직군에서 지원 자격이 토익 스피킹 레벨 7 혹은 오픽 IH 이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따라서 호텔 업종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우수한 어학 실력을 갖춘 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직무 또 다른 곳이 있죠. 바로 해외 영업 직무입니다. 예. 다만 TO가 영업직에 비해서는 좀 적고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아무래도 채용에 있어서도 경력을 갖춘 분이라든지 중고 신입을 좀 많이 뽑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 내가 부족한 경력을 다른 부분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되겠죠. 예. 나의 어떤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라든지 혹은 상품 혹은 해외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르기 위해서 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 등에서 여러 자료를 읽으시면서 나만의 인사이트를 좀 보여주실 수 있다면 해외 영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 코치님은 어떤 얘기 덧붙이시겠어요? 예, 뭐 다 맞는 말씀이긴 하다만 네. 사실 이렇게 조언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학생은 좀 약간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굳이 이걸 해야 그렇죠. 되나? 뭐 실제로 회원분들도 이런 조언을 하시면 그런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이라고 해도 본인이 받아들이기에 곤란하면 이게 좀 납득하기가 맞아요. 어려울 수도 있는 예.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냉정하게 말을 좀 전해드리는 편입니다. 전공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은 주로 이제 소비재 기업이나 유통 이런 곳으로의 영업 관리 직무로 지원을 하는 것까지 차선책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까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뭐 전공 살려서 호텔이나 여행업계로의 지원 뭐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하지만 그게 과연 내 뜻대로 될지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감안을 해야 된다면 애석하게도 지금 우리 홍 반장님 조언 주신 것 이거 플러스 알파로의 제 조언까지도 같이 좀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기업은 어떻게 좀 살펴볼 직무가 없을까요? 어떤 얘기해 주시겠어요, 홍 쌤? 네, 뭐 항공사 일반직을 준비를 했었다면 당연히 항공업계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 이런 것들을 쌓으셨겠죠. 이런 공기업에도 항공과 관련된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지 그러니까 인국공. 한국공항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필기 시험을 대비해서 단일 전공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네. 뭐 코이카라든지 코트라 같은 것도 어학적인 실력이 우수한 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곳이시죠. 뭐 영어 번역이라든지 영어 인터뷰라든지 이런 논술 등을 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본인의 관광 이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쪽이 있다면은 한국관광공사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끔 보면 네. 그 인천국제공항 이런데 왜 토익 점수 완전 990점 이상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조언들 하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주변에서 보면 네네. 여러분들 자주 가시는 그 취업 오픈 카카오톡방 이런 데 막 여러분들끼리 막 이야기 나누잖아요. 뭐 인천국제공항 정도 가면은 뭐 토익을 만점 받아야 된다. 뭐 자격이 몇 개 이상 있어야만 된다. 뭐 이런 질문들 할 텐데 실제로 그 계시는 그 교육기관에 그 회원분들은 뭐 어떻게 얘기들 하십니까? 토익이 뭐 만점 수준으로 나와야만 합격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 근데 합격하는 사례들을 보면은 대체로 900 초중반대 이상의 토익 점수는 갖춰져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서류는 합격하는 것으로 지금 근데 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토익이 네. 905점이다. 그럼 이게 내가 좀만 더 하면 950 정도 돼야 내 심리 지지선상 요걸 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럼 학생분이 만약에 905점인데 950 받으러 학원 더 한 달 더 다닐까요? 아니면 요걸 준비할 거라고 하면 어떤 조언을 혹시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본인이 애초에 905점을 노리시지 않았을 테고 950점을 노리면서 하셨을 텐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셨어도 결과가 안 나왔다면은 더 이제 시간을 그쪽에 투입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말하기 점수 쪽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딴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경험이나 자격증 이런 쪽을 준비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교수님, 네, 궁금증 풀리셨나요? 매우 풀렸습니다. 아, 네. 저도 그냥 가입하고 싶네요. 답변이 그냥 명쾌하십니다. 여기 뭐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없습니다. 너무 답변을 명쾌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이런 스펙적인 예. 면의 가산점이 일정 어. 자격 이상이 된다면 지원을 해봄직하다라는 거고요. 굳이 네. 면접 때 물어보진 않습니다.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아이디 살쪄연님 오늘 조언을 통해서 마음이 살찌는 계기가 됐길 바라면서 오늘 소중한 고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연자분 이야기 이어서 만나겠습니다. 26살 남성분의 사연, 아이디는 알파카님입니다. 지방거점국립대학교 무역과 회계를 복수 전공하셨네요. 3.98,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무역과 회계를 복수 전공, 부전공으로 경영을 하셨습니다. 3전공을 하셨네요. 그리고 토익은 880점, 자격증은 전산세무 1급, 재경관리사, 국제무역사, 원산지 관리사 이렇게 있고요. 대외활동으로는 동아리 2개, 자동차 조립공정 단기 아르바이트, 식자재 냉장 창고 단기 아르바이트 이렇게 갖고 계시고 레스토랑 서빙 하셨고 교내 사무실 근로 1년 동안 하셨고 세무사 시험 준비를 6개월 동안 하셨네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스피킹이라고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재경과 회계와 세무회계 쪽으로 진출을 원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로는 자소서를 쓰면 쓸수록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뭘 해야 할까요 이제? 라고 말씀하셨는데 차 코치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예, 일단은 질문 주신 분의 그 고통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를테면 이분이 지금 지원하는데 논리가 부족하다 이 얘기인 건데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지원하시려는 그 회사가 속한 업종 그리고 굳이 그 업종의 그 회사에서 회계 업무, 재무 업무를 담당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일단 관건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떠오르는 산업계통, IT 부문이라든지 소비자 유통기업들일수록 뭐 본인께서 생각하셨던
이해하신 배경으로서 이러이러한 분야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었다라는 명확함을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지는 회사들, 조선업이라든지 건설, 시공사 아니면은 무슨 뭐 자동차 회사들 혹시 뭐 자동차 부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으로 혹시 지원을 생각하신다면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 내가 이 직무에 특화되어서 그동안 입사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이어왔다. 지식적으로는 어떻게 했고 경험적으로는 어떻게 해왔다. 이런 답변 논리를 갖추시는 게 자소서 작성에서 좀 그나마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좀만 더 덧붙이면 네. 뭐 스피킹 점수 뭐 본인이 답을 다 알고 계세요. 빨리 따셔야 돼요. 뭐 지금 이러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영어 점수를 확보하시되 본인의 영어 실력이 회화 능력이 좀 특화되면 오픽을 그게 아니라면 토스를 좀 암기하셔서 템플릿 위주로 좀 준비하시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쌤은요? 네, 뭐 이분이 세무사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이 직무들을 희망하면서 뭐 본인도 느끼셨겠지만 이 직무 TO가 굉장히 적고 이곳에 지원하는 분들이 뭐 세무사나 회계사를 공부하셨었거나 1차 합격하셨거나 혹은 딴 분들도 지원을 많이 합니다. 네. 따라서 내 직무 역량을 어떻게 더 높여야 될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회계 관련 전문 서적이라든지 기업 결산 보고서 등을 직접 분석하시면서 회계와 관련해서 명확한 이론과 지식을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IFRS 국제회계 기준에 대해서도 본인이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영어 말하기 외에도 뭐 기업에서 실제로 쓰이는 ERP 관련해서 셉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재무관리 회계 등 전산 관련 자격증을 따면은 좀 더 직무 역량과 관련해서 보완 가능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세무사 시험을 6개월 동안 준비하신 게 면접에서 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보다는 마이너스를 막아줄 후시딘 그런 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구체적이네요. 표현이 적절할지 예, 모르겠네요. 마데카솔은 아닐까요? 글쎄요, 제가 입바늘이 덧나진 않아가지고 아, 제가 예, 예, 오늘도 이렇게 살려드렸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일단은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네, 일단은 어차피 회계학이 부전공이기 때문에 회계 관련 지식에 대한 공격을 받으실 소지가 예. 있습니다. 공격이라기보다는 검증에 가깝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세무 파트로 범위를 좁히셔서 본인의 세무사 시험 공부하시면서 익힌 지식이라던가 용어를 검증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질문의 분위기를 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면접 전형 내에서 회계학 지식의 약점을 메워줄 수 있는 세무 지식으로의 끌고 감 여기에 있어서 필요한 논리로서 세무사 시험 경력, 시험 준비 경력 이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쌤 덧붙이실 말씀? 네, 뭐 세무사 시험이 누구나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잖아요.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다는 것은 회계 재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공부해 왔다는 것이기에 저는 떨어졌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이 지원자를 파악할 때 로열티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네. 정말 이 직무를 하고 싶은 것인가, 계속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검증해야 되는데 쉽게 딸 수 없는 자격증인 이 세무사를 마음먹고 공부를 해봤다는 것은 이것을 내가 정말 목표로 했었고 이 직무에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고 근무 경력이 별도로 없는 거, 뭐 이분이 나이가 많으시진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약점이 될지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이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퀘스천입니다. 아, 저희 같은 마음이네요. 아 예. 왜냐면은 이게 뭐 경력이 뭐 있어야만 무조건 붙고 없어야만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본인의 이 상황만 놓고 보자면 경력이 있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예. 짧고 단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있으면 홍쌤은요? 좋죠. 쌤, 네. 네, 재무회계에 있어서는 이런 좀 조직 이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숫자를 통해서 기업의 전체적인 뭐 현금 흐름, 손익, 목표 달성 등을 파악해야 되는데 내부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돕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외부에 기업 실적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회계 직무만 이해해서는 이런 그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에 부족하겠죠. 현업부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숫자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각 사업 부문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턴 경험이 있다면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턴 경험 좀 생각해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차재원 코치님이 좀 이분한테 합격으로 가는 추가 조언 있으시다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대외 활동이나 여러 스펙적인 면에 뭘 남은 기간 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전형별 대비를 하셔야 된다. 본인이 특정 기업체에 필요한 적성이나 인적성 검사 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지원 동기에 필요한 논리를 얼마만큼 갖추었는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지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쌤이요? 네, 지원 직무 자체가 일단 TO가 적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각오하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좁은 문을 뚫어야 하기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파카님 희망 직무와 희망 회사에 꼭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차코치님이 계속 홍 반장님의 그 삼행시에 대해서 그럼요. 호평을 하셨는데 매우요. 이번에 한번 차코치로 삼행시 할 기회를 드려봐도 될까요? 어우, 저야 영광이죠. 예, 알겠습니다. 삼행시 그럼 요정과 3초 함께. 동안 너무 좋네요. 시간을 드리고 시간 드리는 동안 뭐 저도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어찌됐건 뭐 10월 달도 있고 11월 달도 있고 구직 활동에 뭐 뜨는 기업들은 많습니다. 지금 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광탈당한다 할지라도 멘탈 잘 붙잡으셔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신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한 군데 떨어졌다? 그럼 바로 한 군데 넣으시는 마법 같은 논리로 여러분들의 구직 활동 단단하게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요 정도 제가 멘트했으면 삼행시 준비 다 끝났겠죠. 그죠? 한번 들어보면 그래도- 좋겠네요. 네. 그래도 홍쌤도 좀 얘기하신 거 들어보고요. 네네. 좀 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렇게 목표를 명확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표가 명확한 건 좋지만 항상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플랜 B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네. 목표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으로 지원하시는 전략을 좀 취해 보시고 이번 하반기에 취업하시기를 정말 바라지만 내년 상반기를 대비해야 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미리 네. 그런 계획까지 세워두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가 이제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차. 제가 대신해도 네네. 괜찮을까요? 예. 네. 오늘 차코치님과 함께하는 기념으로 헌정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시죠, 운율. 차. 차별화된 취업 준비 원하니 코. 코치님과 함께라면 가능하지. 치. 치느님 위해 코치님 한번 영접해보자. 학원 다니십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뭐 상상 아유, 이상의 잘 삼행시 부탁해요. 실력을 보여주시는 천재네요. 학원장이십니다. 너무 네,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오늘 같이 모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잡다방 취업 멘토로서 두 분 고민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고민을 해결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더빅스터디의 홍 반장 쌤 그리고 차코치님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다방 시간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인권 살롱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설유진 씨 되십니까? 실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아 보여요. 죄송합니다. 아이쿠. 종이증권으로 거래하기 번거로우셨죠? 증권의 간편한 거래를 위해 전자증권 제도가 시작됩니다. 전자증권 제도.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청년 실업 문제가 계속되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소갈이도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취준생들을 2번 울리는 갑의 횡포로부터 여러분 지켜줄 순서입니다. 인권 살롱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비 의린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 문화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 인권 살롱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은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노무법인 명문의 이준환 노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진환 쌤?
저는 최근에 조금 이제 제가 사실 봄부터 책을 좀 써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 법인이 이제 건설업 쪽으로 조금 특화돼 있는 법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업 관련해서 책을 한 권 쓰고 있는데 지난주에 탈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출판사라든지 이런 것들 계약을 하려고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셨겠습니다. 네네. 책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진원 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저녁에 대학원을 다녀요. 그래서 힘들어요. 네, 대학원 다녀서 뭐 가서 또 이제 발표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도 좀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뭐 거의 뭐 요즘 잠을 많이 못 자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은 뭐 공통적으로 한 2명분의 삶을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도 힘내서 열심히 해봐야 될 텐데 네. 준비해 주신 주제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저번에 저희가 직장 갑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직장 갑질, 즉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제보가 빗발치고 정말 이용하는 권익 향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바로 채용 취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다뤄보고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좀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주신 주제에 대한 개념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진원 쌤.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원하던 직장에 합격을 하게 되면 합격 통보를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알리거나 또는 정말 이제 취업 준비를 그만두고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다음 날이라든지 바로 합격을 이제 번복을 하게 되는 전화를 받게 되면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정의를 해보자면요, 이제 채용 내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용 내정이란 말 그대로 뭔가 정식 입사 전에 채용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언제 생겼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에서는 공부를 좀 잘 하거나 육성을 해볼 사람들을 이미 재학 중에 기업들이 먼저 선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 전에 기업들이 먼저 경쟁적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재학 중인 사람을 이제 먼저 선별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나왔던 제도가 채용 내정인 것인데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채용 내정을 해놓고 기업들도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채용을 취소하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조금 이제 권리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채용 내정은 채용이 예정된 자 그리고 채용이 결정된 자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용이 예정된 자 그리고 결정된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진화 쌤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채용이 예정된 자, 결정된 자 이게 좀 헷갈릴 수밖에 말인 것 없어요. 같은데, 거의 같은 말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좀 법적으로 좀 구별을 해보면은 채용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채용 결정자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은 채용 예정자는 이제 입사 면접에 모두 합격한 사람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채용 결정자는 입사 면접에 모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입사일까지 통보가 된 상태를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채용 예정자한테 채용 취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민법상 계약 취소가 되는 거고요. 채용 결정자한테 채용 취소를 하게 되면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분류라고 할까요? 이 분류의 분들한테 불이익이 발생하면 법률적으로 좀 구제가 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채용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데다가도 또 채용 지원을 해야 되고 채용을 입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채용 결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통해서 회사에 취직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해고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임금 상당액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채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채용갑질 방지법의 시행 이후에 채용 내정자에 대한 구제 효과를
진원 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안타깝지만 채용 절차법이 발의되고 실제 규정을 발효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네.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면접 중에 갑질이라든지 채용 서류 반환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되고 네. 저희가 취준생 인권위원회부터 현재 인권살론까지 계속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들이 실제화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입사 취소 이 부분은 지금 이 법률에 담겨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최근에 뭐 위메프라든지 또는 예. 한국 화이자제약 또는 한샘 또는 주요 공기업 등에서 계속 지금 채용 취소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채용 취소를 당한 분들은 시간적 손해, 물리적 손해들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법적인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부분은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네. 아마 제 생각에 이거를 법제화하지 않은 이유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변화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죠. 도입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분명히 이 운영상의 실수라든지 뭔가 이제 운영상의 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그렇죠. 부분을 예. 지금 당장 이제 법적 처벌로 가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사 담당자도 또한 역시 근로자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실수들이 그냥 법적인 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어렵다고 보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지만 예. 여전히 그럼에도 이 부분은 조금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요즘 블라인드 채용하면은 네. 이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제한된 정보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름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흔한 이름 같은 경우에 채용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렇게 좀 막상 당하면 엄청 억울하고 또 실망이 클 것 같은데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진아 쌤? 일단은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일을 안 당해봤지만 주변에 얘기 다 해놨는데 축구가 네, 그랬는데. 그렇죠. 예. 이제 제가 어디 간다라고 얘기 다 해놨는데 네. 뭐 채용 취소가 되게 되면은 뭐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렇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채용 취소와 관련된 사안들은 기업 측의 실수로 인해서 많이들 발생이 돼요. 실무자의 실수라든지 정보의 누락, 예. 부족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송 쌤도 얘기를 했지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딱히 마련돼 있지는 않아요. 본인이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고 네. 추가적으로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통해서 근로자 지위를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은 채용 갑질에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기는 합니다. 네. 진원 쌤은요? 네, 저는 최근에 그 경력직 이직하는 분들이 상당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면서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겪은 사항이 저도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런가요? 그 최근에도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최종 합격을 구두로 통보를 받았어요, 전화로.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쁘고 빨리 이제 입사를 해야 되니까 그분은 두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기존 회사에 이제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미 기존 회사에선 나갈 사람으로 확정이 됐는데 어머. 갑자기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 싸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담당자가 죄송하지만 그 신사업이 조금 보류가 돼서 어머. 이번 채용에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이제 전화를 줬다고 해요. 그래서 예. 저한테 이제 그래서 자문을 구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대기업들은 이 정도 거버넌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상황은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은 임원 정도가 미팅을 통해서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거나 사과로도 안 될 거지만 근데 이번에 좀 수상하더라고요. 담당자가 그냥 연락도 없이 먼저 연락하니까 채용이 그러니까. 보류됐다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담당자 선에서 뭔가 이걸 막으려고 한다는 입장이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강하게 나가라. 그래서 나는 이미 회사를 나간다고 얘기를 했고 나는 지금 두 아이의 가장이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내 입장을 정하라고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그 담당자가 윗선에 다시 보고를 해서 채용시켜 주겠다고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아직까지 뭔가 운영상에 딱 네.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있지가 네. 않은 것 같고 담당자의 그냥 일반적인 실수로 이게 생기는 게 빈번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예. 담당자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법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기업의 이미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권리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채용이 진아 쌤. 제가 여기에서 하나만 좀 네네.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송 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저희가 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자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직원이 나가기로 해서 다른 직원을 채용을 해서 인수인계를 시켜놨더니 네. 기존 직원이 갑자기 어떤 사정이 발생이 돼서 안 나간다더라. 그러면은 이 기존 직원을 우리가 나가라고 할 수 있느냐, 예. 아니면은 새로 뽑은 직원을 그러면은 우리가 내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해요. 예. 조금 더 이게 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이 사람이 나가기로 했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사정으로 인해서 네네네. 뒤로 오기로 채용을 이미 결정을 해놨던 사람도 이제 TO가 그러니까요. 많지가 않고 네. 어떤 중소기업들은 자리도 딱 그거밖에 없는 경우들도 네. 많으니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채용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도 고충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근데 채용이 정말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이 요즘 계속 강조가 되고 네. 있는데 일부 측면에서는 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점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씁쓸합니다. 어떤 경우도 있냐 하면요. 회사 대표님하고 성향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기업 문화와 다른 인재다라는 이유로 갑자기 채용 취소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네네네. 드려볼게요. 일단은 사실 극히 좀 드문 경우죠. 그렇죠. 예. 이런저런 절차들을 다 거쳐서 채용을 결정을 해놓고 대표님하고 이 성향이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채용을 취소를 한다는 것은 조금 드문 일이긴 한데요. 사실 이제 법인들 중에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당이 대표적인 거죠. 아 예. 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있는데 채용 당시에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뭐 SNS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극우 또는 극좌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면은 회사의 목적 방향과 전혀 정반대되는 사람을 뽑을 수는 그렇죠. 없다라는 예. 거죠. 그런 경우에 채용 취소가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종교법인인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이고, 하더라도 예. 이제 성향이 맞지 않아서 채용이 거절되는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제 대표자하고 성향이 맞지 않는다라는 건 극히 드문 경우인데 이게 담당자가 말실수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대표자하고 맞지 않는 게 아니라 기업 문화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네. 면접을 왜 보는지 이 회사에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서류 전형도 있을 것이고 면접도 있는데 그때 이미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때 판단을 하지 않고 왜 최종 합격 이후에 다시 번복하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회사는 안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채용 시스템이 좀 허술하다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력을 좀 입사자분들이 사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칭이라고 하긴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동안 알바했는데 뭐 1년, 2년 동안 뭐 적어도 뭐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했다라고 좀 뻥튀기 하시는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네네. 뭐 좀 절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꽤 그게 나중에 뭐 적발이 돼서 입사가 취소되는 경우는 좀 정당한 취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허위 경력을 기재를 해서 채용이 되는 것은 네. 저는 좀 사기라고 봐요. 왜 사기라고 보냐면은 상대방한테 어떤 금전적 손해를 입히게 되거든요. 예.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력 1년 차한테 줄 돈과 1개월짜리한테 줄 돈은 완전히 급여가 다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1개월, 2개월 일해놓고 뭐 1년, 2년 일했다고 이제 뻥튀기 하고 총 합해 보면은 뭐 두 군데서 한 1년 정도 일했었는데 이제 본인이 해보니까 이거 2년이라도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싶으니까 그냥 2년이라고 쓰고 예. 이거는 저는 사기라고 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좀 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근로자하고 형평성도 안 맞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외부적 형평성도 따지지만 내부적 형평성도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6개월, 1년 된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한테 예를 들어서 100원을 준다고 쳐요. 네. 근데 신입사원이라고 들어와서 경력사원이라고 들어와서 3년이라고 해서 150원을 준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100원을 받던 이 직원이 굉장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채용을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합리성은 충분히 판례에서도 인정을 해준다라고 저는 임금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임금.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일단은 노동력을 수령을 했으니까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문을 하다 보면은 거래처에서 이제 저희 자문사에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이거 우리는 손해가 되게 많은데 이거 임금 줘야 됩니까?
네. 네, 일단은 노동을 수령하셨으니까 임금 청구권은 발생이 된 거고 임금을 주셔야죠. 안 그러면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폭넓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임금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물론 그거를 속이게 된 근로자도 잘못이 있긴 한데요. 네. 그거를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용 과정상에 발각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로자의 잘못도 있지만 그거를 꼼꼼하게 채용 과정상에 확인하고 디테일하게 보지 않고 검증하지 않은 인사 담당자 또는 회사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두 축의 다 잘못으로 인해서 일을 시작했고 근로기준법에 보면 임금의 정의 자체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채용이 잘못됐지만 들어와서 일은 했잖아요. 그랬죠. 내 정신과 내 물리적인 시간이 투입돼서 일을 했으면 일에 대한 대가는 주되 다만 이제 그 속임으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손해라는 것은 이제 잘 판단을 해봐야 되지만 예. 보통 법적으로는 이 손해도 역시 이제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법원의 입장이긴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어쨌든 채용 과정상에 그거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네. 하지 못한 부분은 역시나 이제 기업의 운영상의 한계나 실수라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양측 다 저는 무조건 그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이 얘기에 좀 토를 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다시죠. 기본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라는 게 발생이 되거든요. 예. 채용 비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채용 비용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떤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 프로젝트의 시작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경력이 있어가지고 그 경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영업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들이 무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회사는 상당히 많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주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예요. 기본적으로 임금 청구권은 받기가 되게 쉬워요. 모두가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네.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이 손해배상 금액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판사밖에 없는 것이죠. 대통령도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회사에서 지나치게 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뭐 갑론을박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좀 살펴봐야 될 게 제도나 채용 문화가 많이 발달한 지금도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좀 더 심했을 것 같아요. 과거 사례 뭐 소개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네, 제가 예.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과거 사례를 좀 많이 흩어봤어요. 그랬더니 판례를 좀 많이 흩어봤는데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이 사례들이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IMF 때. 그렇죠. 아, 저희가 IMF 때 이제 국가 부도 위기 상황 그리고 이제 국가가 그러니까 이제 환율도 굉장히 올라갔었고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모두 비상 사태였죠. 이 도산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도 많았고 실제로 엄청난 기업들이 수수의 기업들이 도산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성장을 계속적으로 이룩하던 사회였으니까 채용 내정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송 쌤이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미 채용 내정을 해놓고 언제 입사를 이제 이 해제 조건으로 졸업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이제 회사에 입사를 시키는 이런 그렇죠. 고도 성장 사회에서 이런 채용 관행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그 회사만 믿고 편하게 대학 생활을 했었는데 막상 졸업을 하고 보니까 회사에서 채용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길게는 뭐 2년까지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예. 결국엔 이제 해고를 많이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채용 취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수많은 취준생들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걸 이제 소송을 냈고 네. 이제 법원에서 판단은 좋다. 그럼 1년, 2년 기다렸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임금 상당액은 좋아. 지불해라. 다만 이 회사가 어려움을 겪어서 해고를 한 거기 때문에 정리해고 요구권은 있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조고벌의 지위까지 주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종업원 지위는 주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원 쌤 뭐 준비하신 사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배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특히나 예전과 달리 IMF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어렵거든요. 취업난이 정말 최악입니다. 정말 청년들은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채용 합격을 번복하는 것 자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된다고 봐요. 특히나 주요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이런 것들은 시내 직장 정말 들어가면 거의 이제는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예. 정말 힘든 상황에 합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몇백만 원 정도 준다고 과연 이게 위로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의 채용 합격의 소식은 그 무엇과도 지금 대체가 안 된다는 그렇죠. 거를 예. 기업들이 꼭 인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이 방송을 보는 인사 담당자 분들은 꼭 유념하셔서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끔 네. 전혀 이제 인사 담당자 한 명의 손에서 이게 발송이 되지 않고 네. 최소 이제 임원단까지 거쳐서 재확인을 거친 다음에 발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체 검사하고 관련된 뭐 사례도 네. 있다면서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신체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2006년에 네. 채용 전에 신체 검사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많은 기업들은 신체 검사를 하고 있죠. 하고 예. 있는 상황인데요. 예. 특히나 이제 B형 간염 이런 것들, 전염병 전형성이 있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 B형 간염을 보유하는 사람은 채용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랬나요? 이제 예. 그게 전염적으로 많이 이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이걸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제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기업들은 이 신체 검사 자체만으로 이미 합격 기준을 지금 하는 곳들이 있어서 이건 따로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받는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진학생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인사 담당자들이 의료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예. 어디까지가 전염병이고 어떤 것들을 걸려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타 회사의 규정을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 회사의 규정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B형 감염을 전염병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채용을 취소한 사례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살펴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가이드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문외한들이 저희들이 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단 B형 간염 말고도 뭐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결핵 같은 부분도 네. 그렇죠. 전염성이 네. 워낙 있는 네. 질병이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 노출될 경우가 많았었는데 기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원 쌤, 올바른 채용 문화 확립하기 위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채용 취소가 대부분 기업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담당자의 실수, 정보 부족, 누락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저는 이제 기업 측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다 보니까 좀 부인을 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허위 경력 같은 경우에도 입사자가 생기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에서 좀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채용 취소에 대해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회사한테 요구를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에서 담당자도 사람이거든요. 예.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언제나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진원 쌤. 네, 요즘 구직자들은 상시 채용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3월, 9월 달에 수많은 기업들을 한 번에 지원하거든요. 예. 그래서 구직자분들도 합격의 스케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합격 스케줄을 보통 최종 합격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다른 기업들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적성이 겹치는 날도 많고 면접이 겹치는 날도 많고 그래서 그 이제 최종 합격을 주는 인사 담당자 분들 또는 기업들이 이 한 회사만을 위해서 지원한 지원자는 요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수많은 다른 기회 비용을 리스크를 갖고 이 회사의 최종 합격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걸 맞죠, 꼭 인정을 해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결과적으로 채용 취소에 대해서 다른 어떤 걸로도 보상이 힘들다고 보고요. 무조건 채용에 합격을 줬으면 만약에 번복 사유가 생기더라도 합격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유를 막론하더라도 구직자에게 합격을 통보했으면
일단 채용 자리 만들어줘라라고 하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특히 이제 국회에서는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 꼭 하시고 예.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신설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채용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네.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인권살롱 여기까지 하고요. 함께해 주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농무법인 명문의 이진아 노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각종 취업 소식들을 모아서 준비한 코너죠. 직방 뉴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치매 가면 누구나 처음부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로 더 가까이 함께하겠습니다. 초기에도 장기 요양 혜택을 꼭 받았으면 해요.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로 더 큰 희망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모시던 비용이 많이 부담되네요. 치매 의료비, 요양비 지원 확대로 국가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국민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 우와, 잘 탔나?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딜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축하해! 달리라! 피곤하지? 아이, 선배님.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예,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채용 알림장과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만나볼 거고요. 이어서 구직자들의 필수 정보를 공개하는 시간이죠. 직방 뉴스 만나볼 겁니다. 그 전에 채용 알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일드림에서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218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다운에서 마케팅, 광고, 홍보, 상품 기획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1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고요. 급여는 월 180만 원 이상이며 채용 시 마감됩니다. 계속해서 보고 네트워크스에서 경소형 화물차 운전원을 채용합니다. 경력은 무관하지만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급여는 연 2,600만 원, 모집 기간은 10월 10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충남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신원스틸에서 생산직 참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에서 대졸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최대 2,567만 원, 모집 기간은 10월 5일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과로 유명한 우리나라 3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대구로 가볼 건데요. 대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황정덕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황정덕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목소리 들으니까 좋은데요.
태풍 지나가고 이제 화창한 가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대구 가을 모습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며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날입니다. 예, 사과가 참 사과는 이미 수확을 했나요, 주무관님? 네, 지금 한창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있게 참 익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첫 번째 구인 정보는 대구 달서구 성소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헤드램프용 금형 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우진 하이텍에서 경영기획사무원 3명을 모집합니다. 담당할 직무 내용은 고부가가치 해외 수출 금형의 원가 분석과 금형 기술, 고도화 구축을 위한 경영 지원 인력으로 고조리상, 경력직은 배제하고 신입 직원을 키워서 인재 양성을 하고자 하며 청년층, 남성을 우대로 하며 사무 행정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자를 원합니다. 평일 근무 시간은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토요일 1, 3주차는 휴무이고 2, 4주차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이며 연봉은 2,700에서 3천만 원 선이며 면접 이후에 결정이 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청년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대구 서부고용센터 053-605-650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예, 경력 무관한 구인건이고요. 경영기획사무원 총 3분을 모시는 공고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대구 달서구 성소공단 남로에 소재한 주식회사 CK인더스트리에서 연구개발사무원 2명을 모집합니다. 대조리상이며 기계과, 무기재료, 재료공학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며 자동차 엔진에 관심이 많은 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근무 시간은 08시부터 17시까지로 주 5일 근무이고 신입 초임 연봉은 2,700에서 3,500만 원 선이며 면접 후 조정이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지원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대구 서부고용센터 053-605-650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네, 연구개발사무원 2분을 모시는 공고 만나봤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네, 마지막으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하반기 성서산업단지 채용 박람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금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 5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채용 박람회에는 구인기업 22개사에서 50여 명을 채용하는 행사입니다. 참여업체의 구인 요건 및 채용 규모는 대구 서부고용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여 방법은 반드시 워크넷에 구직 신청 후 이력서 준비하셔서 당일 현장에서 제출 후 면접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성소공단역 3분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대구 서부고용센터 취업지원팀 053-605-6476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난 주말부터 태풍 타파 영향으로 우울했던 마음들 모두 떨쳐버리고 힘차게 남은 한 주 상쾌하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의 따뜻한 한마디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채용 박람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구 다녀와 봤고요. 다음으로는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도시입니다. 수원으로 가볼 텐데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 주무관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수원의 가을 날씨는 지금 어떤가요? 네. 수원의 가을 날씨도 화창하고 좋습니다. 네. 모습은 좀 단풍은 아직이겠고 어떻습니까? 네, 아직 단풍은 물들지 않고 있습니다. 화창하고 좋은 날씨니까요.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입니다. 막간 이용해서 날씨 만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튼튼모와 한의원입니다. 한의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할 간호조무사 1명을 모집하는데요. 학력은 고졸 이상,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이며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요. 간호조무사 한 분을 모시는 공고 만나봤습니다. 해당 자격증 소지자만이 지원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인 엔지니어링입니다. 전기 설계 감리 업무를 하는 업체로 입찰 및 총무 직원 2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으로는 전기 감리 입찰 및 계약 관리, 협회 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175만 원이고 면접 시 급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 입찰 및 총무직원 2분을 모시는 공고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다음은 2019년 화성시와 IBK 기업은행이 함께하는 행복화성 일자리 박람회 소식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성 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하는 이 행사는 화성시에 있는 7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구인 구직자 간의 1대1 현장 채용 면접이 진행되며 이 외에도 이력서 사진 촬영, 취업 서류 코칭,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등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장 면접자에게는 면접 지원금 2만 원을 기업은행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현장 면접에 참여하실 구직자분들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준비해서 행사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 일자리센터 031-369-4211에서 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소식으로 취업 박람회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참여하시면 좋겠네요.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대구와 경기 수원으로 가봤습니다. 네,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각종 정보들을 발빠르게 알아보고 전달드리는 코너 직방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분 나오시니까 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네요. 강주식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편안하신가요? 네, 편안합니다. 다행이네요. 너무 좋네요. 오늘 3부에서는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나요? 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또 시원한 바다가 낭만적인 부산에서 제54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가 시행되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8월에 저기 어디야 러시아 카잔에서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 열렸었잖아요. 맞습니다. 소식 들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비슷한 차원의 경기가 아닐지 않을까. 네네. 대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우선 우수 숙련 기술인을 발굴하고 또 숙련 기술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또 국가 산업 발전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최가 됐는데요. 네.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주최하며 54회를 맞아서 참가 규모가 약 13,000명으로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단 1,847명과 집행위원 1,200명, 시민 및 학부모 등 만여 명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숙련 기술인들의 축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부산에서는 이 대회가 열리기는 2003년 이후에 16년 만이라고 하네요. 예, 부산국제영화제 다음으로 가는 행사라는 소문이 있던데 부산 시민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실제로 부산에서만 16개교 학생 102명이 참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참가 학생들은 3년간 갈고 닦은 실력들을 뽐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대회 일정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장소는 부산 기계공고 등 6개 경기장으로 부산 백스코와 DSP 공장, 그리고 부산 기계공고, 부산 전자공고, 부산공고, 그리고 경남공고 등 특성화고 총 4개의 경기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경기장이 이제 백스코어가 DSP 공장까지 합하면 6개나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경기는 폴리메카닉스 등 50개 직종으로 경기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부산 기계공고가 10직종, 부산 공고가 8직종, 부산 전자공고가 마찬가지로 8직종, 경남공고와 DSP 공장이 6직종, 그리고 백스코가 12직종으로 각 분야별로 장소가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경기장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철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경기 진행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시교육청은 이 대회를 위해서 CNC 선반 등 32개 직종의 장비를 보유한 학교들을 이용해서 경기장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들 학교는 지난 7월부터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또 최적의 경기 조건을 위해서 외부 환경 개선과 시설 및 장비 확보 등을 했고요. 대회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행사니만큼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기대가 큽니다. 오늘 선수들의 좀 경기 내용을 보는 맛도 있지만 선수들이 어떤 좀 과실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대회 입상자 같은 경우에는 여느 대회와 마찬가지로 메달과 상장 그리고 상금을 함께 수여받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 중 금메달은 1,200만 원, 은메달은 800만 원, 동메달은 400만 원, 그리고 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을 각각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다채로운 상금이 준비돼 있는데 수상한 선수들이 받는 특혜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입상자 특전으로는 직종별로 금메달 수상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평가 경기를 거쳐서 2021년 중국 상하이 제46회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에 출전 자격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네. 자격 종목과 동일하거나 유사 직종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직종별 입상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해당 직종의 산업기사실기시험을 면제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수상자만 받는 대회가 결코 아닌데요. 부정행위자, 입상자 및 우수상 수상자, 그리고 중도 기권자를 제외한 참가 선수단에서는 참가 장려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냥 참가만 해도 10만 원씩 지급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솔깃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수상자 혜택까지 알아봤고 이런 큰 축제하면은 사실 경기 내용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부대 행사들이 굉장히 알차잖아요.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우선 이번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는 총 3가지의 주제의 부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술과 일자리를 연계한 기능 경기 현장, 그리고 국민이 함께하는 열린 기능 경기대회, 그리고 해외 교류 기능 경기 활성화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부대 행사의 좀 세부적인 일정 짚어주시죠. 네, 먼저 기능 경기에 대한 기업의 관심 제고 및 입상자 취업 확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산업 현장 관계자 초청 참관 및 취업 간담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10월 5일 토요일 11시에 백스코 및 부산 기계공고에서 열리게 되고요. 17개 시도 일자리 거버넌스 참여 기업 및 한국위원회 MOU 기업 등 20여 개사가 등이 초청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대 행사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죠.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네, 다음으로는 기업과 청년 기능 인재 연계를 통해서 청년 실업 완화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고졸 채용 공공기관 및 지역 강소기업 취업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 5일 토요일부터 10월 8일 화요일까지 총 4일간 부산 백스코 행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기업 소개 그리고 취업 및 채용 상담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백스코가 참 전초기지 정도로 활용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주제로 또 다른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채용 기업의 원활한 청년 인력 모집과 함께 입상자의 취업을 위해서 숙련기술 채용을 한 자리에서 채용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10월 4일 금요일부터 11일 금요일 7일간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전 경기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삼성과 현대, LG 등 전국 대회 입상자 채용 기업의 모집 요강을 게시한 대형 보드판을 6개 경기장에 배치한다고 하고요. 이 또한 참고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부대 행사 주제가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국민이 함께하는 기능 경기 대회입니다. 이 주제로 준비된 부대 행사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초중고생 및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직종 안내 및 양방향 소통 가능한 모바일 웹을 통해서 정보 제공을 하게 되고요. 국민이 함께하는 기능 경기 대회 구현을 위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6일 토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5일간 6개 전 경기장에서 만나볼 수가 있고요. 네. 시도별 선수 응원하기, 포토 방명록 등 경기장의 선수가 만드는 작품 완성품을 제시해서 직종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행사라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회가 6일 토요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부산 백스코 그리고 부산 기계공고에서 진행이 되고요. 경기장 투어와 함께 숙련 기술 및 첨단 기술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이 완전한 대회로 선수 참가인 모두가 안전한 대회 환경을 조성하는 일정을 소화한다고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요. 직방 뉴스 시간에서 이렇게 부산시에서 개최하는 2019 부산광역시 제54회 전국 기능 경기에 대한 소식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 알아봤는데 참가하는 선수들 모두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라겠고 또 각 주최기관들이 원하는 목표대로 결과가 잘 도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많은 부대 행사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가하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한번 가보셔서 다양한 정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그리고 직방 뉴스 취준생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 많이 꽉꽉 채워주신 강지수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